이제 저희가 일단 상식적으로 각각의 시기마다 아이들이 그 리딩과 관련돼서 보이는 특징이 있지요. 가장 그 예를 들어 본다면 early emergent 시기라든지 emergent 시기, 요 시기 아이들이 그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예를 들면 자음에 vowel 사운드보다, 그죠? 컨소넌트 사운드에 먼저 반응한다라는 거죠. vowel 사운드보다는.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한테 디코딩을 위해서 뭐 포닝과 파닉스를 가리키겠다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커리큘럼이 자음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어린아이들일수록 모음보다는 자음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일련의 특징들이 있지요. 그리고 뭐 언더스탠드를 하는데 요 시기 아이들에게 반전은 금물이죠. 내가 예측했던 거하고 다른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스토리에서 아이들의 스토리는 굉장히 전형적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 전형적인 이야기를 듣고 또 듣는데 얘는 뭐가 재밌다고 할까? 얘는 혹시 뭔가 이상이 있는 애 아닐까?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게 굉장히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일련의 특징들을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서 어떤 텍스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어떤 그 실패나 낭패가 없는 어떤 클래스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텍스트예요. 텍스트의 특징에 대해서도 조금 아실 필요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텍스트라고 했을 때, 자, 그냥 스토리북 혹은 뭐 영어 동화, 뭐 이런 이제 그 텍스트 얘기를 했을 때 장르적인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텍스트가 가장 기본적으로 뭐 픽션이냐 넌픽션이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이해시켜야 되는 요소가 다르겠죠. 그래서 텍스트에 대한 어떤 특징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고요. 텍스트의 스트럭처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동화를 선택해서 아이들한테 이 영어 동화를 가르치고 싶을 때, 읽히게 하고 싶을 때 이 텍스트의 스트럭처가 이 이야기가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느냐, 아니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인과관계로 이야기가 풀어지고 있느냐, 뭐 혹은 어떤 빅 프로블럼이 있어서 그 빅 프로블럼이 해결되는 과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가, 이런 스토리의 빅 스트럭처를 파악하시는 것 또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텍스트의 스트럭처와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텍스트 컨텐츠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왜? 아이가 이 컨텐츠와 관련된 컨셉 혹은 토픽과 관련돼서 얼마만큼의 prior knowledge를 가지고 있느냐가 또 그 아이의 이해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텍스트의 장르와 스트럭처와 컨텐츠가 아이들의 어떤 그 아이들과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수업 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 팩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으세요. 또 하나, 스트래티지입니다. 리딩의 스트래티지는 실질적으로 리딩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는 사운드와 레터의 상관관계를 알아가고, 그리고 전후좌우의 어떤 문맥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스트럭처와 그래머라는 어떤 틀 안에서 이야기가 완성이 돼서 meaning, 이제 building, construction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사운드와 레터의 상관관계, 그리고 컨텍스트, 그리고 스트럭처와 그래머가 어떻게 일어나서 아이가 finally meaning이 일어나는가, 이 관계를, 이 과정을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reading의 strategy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러한 strategy를 어떻게 다양한 전술을 통해서 구사하겠는가, 사실 이것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텍스트가 좀 많아지니까 여기저기서 선생님들이 지금 큰 소리로 말씀은 안 하세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탄식의 그 소리가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기로 다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조금 안타깝지만 이 과정을 조금 알 필요는 있어요. 내가 많이 아는 만큼 더 잘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과정, 이 스킬들은 사실은 하나하나를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다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텍스트를 제가 전부 모아놨기 때문에 내가 이 이른 아침에 여기에 온 것이 잘한 행동이냐 못한 행동이냐 갑자기 머릿속에서 찰나의 순간으로 스쳐가고 계시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조금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스킬들이고요. 이미 사실은 선생님들도 알고 계신 스킬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딩의 디벨롭먼트 스테이지, 텍스트 팩터, 그리고 스트래티지와 스킬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구사했을 때 가이드드 리딩이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관심과 노력은 필요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이디드 리딩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련에 설명드린 리딩의 디벨롭먼트 스테이지, 그리고 텍스트 팩터, 그리고 스트래티지와 스킬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교실에서 가이디드 리딩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를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한 40분 정도 시간에 걸쳐서 한번 설명을, 30분에서 40분 정도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윌리엄 스테이그가 쓴 에이머스 앤 모리스라는 동화책이에요. 보셨을 거예요. 전에 많이 보셨어요. 닥터 드소토, 그리고 실버스타 앤 더 매직 페블, 이런 그 동화책 굉장히 많이 썼고요. 그래서 뭐 우리에게는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영어 동화 작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책을 보시면 글밥이 많아요. 글밥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보통 가이디드 리딩 혹은 영어 동화를 지도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늘 영어 동화는 그림과 영어 한 줄이야. 보시면, 그죠? 그거 이상을 벗어나는 거를 10여 년 동안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한 15년 전부터 영어 동화와 관련돼서 선생님들에게 이런 이제 그 환경 속에서 그 지도법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독립해서 제가 영어 도서관이라는 환경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아이들한테 영어 독서 지도를 시작했고, 그 과정 속에서 뭐 다양한 영어 방법과 관련돼서 요즘은 또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도 또 굉장히 많은 뭐 스타 영어 강사, 약간 아마추어틱한 어머님들이 이렇게 우리 아이와 이렇게 영어 동화 이렇게 즐겁게 읽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올리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걸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 줄이에요. 다 한 줄. 한 줄을 벗어나는 영어 동화책을 같이 읽는 거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한 줄은 뭐가 장점이에요? 센텐스가 하나라는 거, 그 센텐스를 그림이 fully support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영어 동화는 굉장히 좋구나, 아이들하고 영어를 같이 시작하기 굉장히 좋은 머티리얼이구나 라고 모두가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센텐스가 두 줄이어서 그 디테일을 그림이 설명하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비로소 그래, 영어는 그냥 학원에 가야지 뭐 이러면서 학원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가이디드 리딩에 대한 컨셉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두 줄, 세 줄 되는 이 영어 동화책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거를 문법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 메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굉장히 난감해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챕터북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냥 미국에서 살다 온 애들이나 뭐 좀 영어를 아주 잘하는 아이들이나 읽는 책 아닐까? 이렇게 가면서 우리는 빨리 이제 4학년이니까 내신 준비해야지, 더 늦기 전에 뭐 이렇게 가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거를 이제 내일 선생님들한테 어떤 샘플의 책을 가지고 가이디드 리딩의 클래스를 한번 모델을 보여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일부러 글밥이 많은 책을 골랐어요. 그래서 어차피 센텐스가 하나여서 그림이 서포트, 미닝을 서포트 하는 거라면은 굳이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글밥이 많은 책은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방법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가이디드 리딩이라는 이 컨셉하에서 이렇게 지도했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 글밥 많아가지고 저거 이 시간에 다 이해도 안 되는데 왜 저런 거를 하는 거야? 라고 짜증이 나시더라도 그냥 참으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조금만 참아주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가이디드 리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티처의 인스트럭션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책을 한 권을 가지고 뭐 이거는 이제 메인 텍스트예요. 수업이 일어나는 메인 텍스트이기 때문에 책 한 권을 가지고 뭐 적어도 뭐 한 달에 뭐 4주에 걸쳐서 내가 뭐 한 8시간 정도 수업을 해야겠다, 뭐 12시간 정도 수업을 해야겠다, 플랜을 짜시겠죠. 그래서 그 플랜을 짜기 위한 가장 기초 공사로 뭐가 필요하냐? 나는 이 책에서 어떤 언더스탠드와 어떤 디테일을 가리켜야겠다라고 플래닝을 하시는 게 먼저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먼저 정하셔야 되는 거는 타겟 에이지, 리딩 디벨롭먼트 스테이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적어도 이 책은 글밥이 이게 한 1800단어 정도 돼요. 28페이지예요. 이 페이지 수로 보니까 28페이지고요. 단어 수로는 한 1800단어 정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책은 잉글리시 익스피리언스가 적어도 2.5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내가 어떤 그 스테이지와 관련돼서 먼저 타겟 그 스튜던트의 레벨을 정하셔야겠죠. 자, 이 책은 프렌십, 로열티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주제들을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세일링, 항해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포유류와 관련된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어요.
스토리 스트럭처는요, 시퀀싱. 일단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각각의 두 주인공한테 빅 프로블럼이 있고 그 빅 프로블럼이 어떻게 그 서빙의 과정을 거치는가로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는 아이들에게 시퀀싱과 프로블럼 서빙과 카테고라이징과 캐릭터 애널라이징이라는 이 스킬을 동원할 거예요. 계속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당연히 랭귀지 습득이잖아요. 그죠? new 랭귀지를 습득시키기 위해서 어떤 vocabulary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지? 어떤 센텐스를 가르쳐야 되지? 쭉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words는 자, sailing necessity, 뭐 telescope라든지 뭐 compass라든지 뭐 어떤 그 sailing과 관련돼서 단어가 많이 등장하니까 이런 단어들을 내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겠구나. 또 아모스와 에이모스라고 얘기해요. 에이모스와 모리스가 사고를 당하는데 그 사고와 관련돼서 그 사고를 묘사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어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센텐스는 스토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센텐스들이 있겠죠. 그리고 에이모스와 모리스의 각각의 사고를 또 디스크라이빙하는 문장들을 내가 쭉 나열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그 프로블럼과 그 소빙의 과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각각의 에이모스와 모리스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컴페어링을 해보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래마는 여기는 문장이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문이 아니에요. 복문이에요. 컴플렉스 센텐스에서. 그럼 이 컴플렉스 센텐스는 큐 프레이즈 바운더리에 따라서 이렇게 읽히면 좋겠구나.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이미 내가 알아야 되는 컨셉이 뭐냐면 디벨롭먼트 스테이지와 스트럭처와 컴프레션 스킬이 다 여기서 복합적으로 동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럼 이제 실제로 아이들한테 책을 읽힐 때는 어떻게 읽혀야 되느냐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기 전에는 before reading과 while reading과 뭐 after reading의 과정으로 나누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계획을 짜서 이제 책을 읽히시죠. 보통 before reading이라 하면은 그건 뭐냐면 information을 주는 과정이죠. 아이들에게. 그래서 자, 우리가 오늘 이런 책을 읽을 거야. 뭐 무엇과 관련된 책을 읽을 거야 라고 해서 아이들이 내가 앞으로 읽어야 되는, 내가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어떤 머티리얼에 대해서 일말의 인포메이션이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수업에 어떤 아이들이 참여하는 그 강도가 다르죠. 그래서 적어도 약간의 그 인포메이션을 주고 아이들은 항상 무언가 프레딕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이거 다음에 뭐 할 것 같아. 이거 선생님이 무엇을 가져올 것 같아. 선생님이 무엇과 관련된 책을 오늘 읽으려고 할 것 같아. 라고 프레딕트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프레딕션이 맞아야 돼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반전이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 수업은 완전 디스트랙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프레딕트가 맞게끔 선생님들이 프롬프트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노래 같은 거. 그죠? 뭐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이전까지의 클래스라면은 이 노래가 또 빠지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섭섭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 같은 걸로 인포메이션을 줄 수 있어요. 노래로 인포메이션을 줄 때는 노래를 틀어놓고 따라 하세요라고 하지 마세요. 뭐 TPR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무슨 액티비티 시간이어서 뭐 노래를 가리키고 노래를 배울 거예요. 뭐 그럴 때는 뭐 알아서 뭐 노래에 맞춰서 튠에 맞춰서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 건 상관없는데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글자를 가르칠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글자에 노출시키세요. 최대한 책에서 보는 그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다양한 문자에 아이들한테 노출시킬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프롬프트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 인포메이션으로 주는 송도 마찬가지예요. 송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정해놨잖아요. 그죠? 화이트보드요. 그죠? 이렇게 마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리릭을 쓰세요. 리릭을 쓰시고 이거를 아이들하고 충분히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튠으로 옮겨가세요. 튠 먼저 해서 아이들한테 음을 먼저 따라 하지 마시고요. 글자를 읽어야 되는 시간에는요. 그래서 I'm a giant, great something, swimming in a sea. I live from the ocean, I live from the sea. When I spray water from my spout, taking a big breath and splish, splish, splash. 그래서 아이들이 요 가사가 틀리지 않고 아주 유창하게 읽어질 때쯤 자, 이거를 어떤 음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면 좋을까요? 라고 하고 이제 노래를 부르시면 되세요. 자, 무슨 노래일까요? I'm a giant gray whale swimming in the sea. 이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I'm a little teapot이에요. 제가 여기서 노래를 못 부르는 거는 제가 전문성이나 어떤 스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또 다른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여기 혹시 선생님들 중에 그 다른 어떤 저 교육회사에서 그 교육 같은 거 받으실 때 보면은 이런 어떤 그 TPO에 관련돼서 송, 챈트, 액티비티 가르치는 전문 강사 따로 있으시잖아요. 그거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제가 이거 노래 어저께 연습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저 다 해봤어요. 하지만 이거는 역시나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어저께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는 잘했지만 율동까지 해서 잘했지만 역시나 선생님들 앞에서는 안 되는 거는 이게 제 전문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걸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자 이렇게 해서 뭐예요? 이 gray, whale이라고 아이들이 predict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또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어떤 포엠을 읽는 액티비티를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떤 인포메이션을 주실 때 오케이, a whale. 자, whale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now let me give you some more information about whale through the poem. Let's read a poem together. A whale is not as small as us. Most whales are bigger than bus. A whale is not like a fish in a sea. A whale breathes air like you and me. See?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 포엠 자체 안 어렵죠. 그리고 에이모스 앤 모리스를 읽을 정도 수준이라면 이 글자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럼 아이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Pair of Rhymers를 찾아가면서 같이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재밌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A whale can't work upon a ground. A whale must swim to get around. A whale is a mammal just like me, but its home is in a deep blue sea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왜 제가 송이나 어떤 그 포엠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인포메이션을 주려고 노력하냐면 글씨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글씨가 유의미해야 돼요. 그 안에 메인 아이디어가 있는 텍스트를 자꾸 많이 노출시키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노출의 빈도수거든요. 적어도 유창성이 완성돼 가는 그 시기까지는 많이 읽은 아이가 잘 읽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많이 노출시킬 거예요? 어머님들이 제 아무리 관심이 많으셔서 집에서 영어 동화책도 읽고 뭐 Let's drink a cup of milk, it's a refrigerator 하면서 여기저기 카드를 붙이신다 하더라도 그거 얼마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7살만 돼보세요. 아이가 엄마 한국말로 해!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 아들도 그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됐더니 나는 엄마가 영어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자기가 영어 학원에 가서 보니까 진짜 원어민 선생님들의 그 영어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엄마가 하는 영어를 들어보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엄마들도 더 이상 노출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그 어떤 제한된 상황에서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유의미한 텍스트들을 좀 많이 찾아서 노출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